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15쪽 18번째 줄 소설의 단계 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부분에서 저희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항상 황만근은 술을 고꾸라질 때까지 무한정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이런 술버릇도 가지고 있고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개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기에서도 역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8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걸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것을 위해서 이장이 알리기 위해서 하루 전날 마을에 가는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막걸리, 술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황만근은 이 모임에 사실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걸기대의 앞에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황만근은 농가부채, 즉 농사를 지으면서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가부채와 무관한 사람인데 황만근은 술 때문에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아래 내용들은 뭐냐면 술잔을 돌려서 막 술을 마시는데 황만근은 빨리 내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 이제 이장이 말을 합니다. 두 개의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 즉 아까 보셨던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걸기 대회, 여기 대회에서 우리 전원 참가를 해보자. 두 번째는 경운기를 잘 손질해서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지 끌고 가서 집합을 하자. 그래서 군청까지 가는 길에 길가 행진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의 민소는 면사무소입니다. 아무래도 사투리, 방언이 같이 쓰여 있다 보니 어려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행동 지침이다. 이건 행동 방침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415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하면서 민씨가 물어보는 상황이 416쪽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416쪽을 보시면은, 경운기 꼭 있어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그 마을 안에서 민씨라는 사람은, 꽃송이를 심어 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황씨들 입장에서는, 이게 농사 짓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경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민씨가 물어보니까 면사무소까지 경운기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경운기 같이 타면 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산꾼, 즉 정말 뭔가 곡식이나 이런 농사꾼이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걸기대회에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씨 또한 빚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학수라는 사람이, 얘도 역시 황씨죠. 그러면서 농사를 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이니까 농사를 지어도, 자기처럼 농사를 지어도 부채 빚이 있고, 농사를 민씨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부채가 있다니, 이러면서 그나마 뭐예요? 다들 부채가 많으니까 우리의 부채를 다 합치면 뭐래요?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부채는 뜻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앞에 내용에서도 보셨던 동음이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언어유희, 말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걸기대회,
전에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농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대출을 담당을 했겠죠. 농가 부채니까 융자금, 빌린 돈을 상환, 갚지 않는다고 소송 때문에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뭐래요? 연대 보증으로 인해서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았다, 즉 많았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이 신대일리, 이 황씨들 동네는 아니더라도 다른 동네에서는 동네 전체가 연쇄적으로 파산해서 야반도주, 밤에 도망가야만 했던 일들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 통해서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것은 소설은 그 당시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을 한다. 반영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사회적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농사를 짓는 집들에서 부채, 빚을 갚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보증을 서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빚을 쉽게 지우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연대보증이라는 이 제도 자체의 제도의 문제점도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상황들이 이 소설 속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들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걸기대회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망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란 하나도 없을 건데, 전부 다 자기들도 손해를 볼 거야. 그랬더니 뭐래요? 전부가 아니래요.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들이 망해도 다 수입해서 먹으면 상관없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농촌의 붕괴 현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흔히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높은 데 사는 양반들은 이제 국가의 주요 관리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까지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런 얘기들, 우울한 얘기를 하면서 마을의 모임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을 회관 밖에서 민씨가 우연히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을 민씨가 보고 듣게 되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소설 시작할 때 발단 부분이 있잖아요. 발단 부분에서 황만근 실종 관련해서 민씨가 이장에게 주의묘하게 질문하면서 계속 그 추궁을 하잖아요. 황만근 씨 따로 불러다가 무슨 얘기 하셨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은 다 이런 걸 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2장의 대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자, 한 장 넘어가셔서 417쪽 보시면은 자, 댕기면서 학수거치, 건동사 짓는 놈들. 자,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의 황만근 빼고는 이제 농촌 부채, 농가 이제 빚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농사를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오겠어. 이러면서 평소에는 황만근이 무슨 돼지 방근이어서 안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장이. 그래서 이런 만근이한테 보세요, 이제 사탕 발린 말을 엄청나게 합니다. 만근이 자네같이 똑 부러지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이러면서 자네가 앞장을 서야 하네. 자네 경운기같이 헌 경운기에다가 농사 짓는 돈을 다 죽이라고 이러는 것이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황만근에게 이장이 걸기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이 소설의 위기입니다, 위기.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부분 내용을 다 정리를 할 거고 6번째 시간에 이제 학습지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이제 줄부터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절정입니다. 소설의 단계가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제 2장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기 좀 내리면 10번째 줄에 보시면 민씨는 황만근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민씨도 이 전까지는 황만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좀 어리숙하지만 일은 좀 성실하게 하는데 술은 뭔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이런 사람 정도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민씨랑 황만근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씨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황만근에게 놀라움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참 똘똘하기도 잘도 돈다 이런 게 하면서 별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계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뚝딱뚝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는 기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그냥 자연의 이치 여기에 대한 그냥 깨달음적인 이런 말인데도 민씨는 어때요? 조금 어리둥절했다는 거죠. 민씨는. 자, 민씨의 반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모자란 사람을 알았는데 이런 자연의 이치도 볼 줄 아는 사람이군 하면서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황만근과 대화를 할수록 더 놀라움의 연속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걸기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경운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느냐. 22번째 줄 보시면 경운기도 많이 늙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경운기가 고물 중에 고물이고 자주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고장이 잘 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비극적인 사건, 황만근의 죽음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 경운기가 처녀가 사준 기계고요. 이 마을에서는 처음 경운기를 도입한 사람이 황만근이었고 그 처녀가 떠나고 나서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란 걸 보아하니 이 경운기는 거의 17년, 18년이 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의 이런 일생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런 경운기와 같은 뭔가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경운기는 중심 소재긴 하지만 다른 작품을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물의 생이랑 관련성이 높은 어떤 사물이나 가축이나 어떤 소재들은 결국에는 인물의 생애와 같이 가는 건데 여기 경운기 보시면 고장이 자주 나고 이런 황만근의 죽음과 크게 무관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씨가 다시 물어보죠. 내일 걸기대에 가십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황만근이 어머니 밥도 드려야 되고 모르겠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걸기대에 참여를 이장이 권유했잖아요. 걸기대회를 참여하자고 와달라고 이런 권유에 망설이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2장입니다. 2장은 나 같은 상놈사건이 꼭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씨도 알고 있는 거죠. 2장이 걸기대회 참가를 권유했다는 것을요. 황만근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화제가 좀 바뀌어서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올해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환갑이신데 그러면서 민씨가 그제서야 황만근의 얼굴을 봤대요. 그랬더니 60대는 돼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 표정, 멋진 흰머리, 거치고 큰 손, 굽은 어깨 이런 걸 봤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황만근의 외양 묘사가 여러분들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소설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외양 묘사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황만근과 대조되는 황만근의 어머니 정도만 외양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의 생애와 함께 외모, 외양 이런 것들이 달라 보이는 이런 대조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8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418쪽 보시면은, 그래서 뭐 민씨가 술 얘기하면서 민씨 집으로 가서 황만근이 더 대사를 나누나 보다 하고 나서 다음날 새벽이라고 봅니다. 민씨는 새벽녘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을에서 최초로 농기계를, 경운기를 들어온 것이 황만근이다 보니까 황만근의 경운기가 제일 낡았겠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황만근의 낡은 경운기라는 걸 추측하게끔 해주는 거죠. 이 장이 왜 행동 지침, 방침을 정했잖아요. 각자 경운기를 면사무소 앞까지 가져와서 단체로 경운기를 끌고 군청까지 가서 걸기대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씨는 이제 여러 집들에서 경운기를 끌고 오니까 시끄럽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황만근만 행동 방침을 지켜가면서 경운기를 끌고 갔구나. 이것을 암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어때요? 그냥 다 트럭 타고 갔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이 와서 잠이 다시 들었대요.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황만근과 나누는 대화를 이제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처럼 이렇게 인용부호, 큰 따옴표가 붙은 직접 인용이 있을 테고,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농사꾼으로서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 거고요.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처럼 뭡니까? 간접 인용된 황만근의 말이 민씨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된 간접 인용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민씨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 정리해주는 이 말을 통해서 황만근이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성품을 가진 인물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단계가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 일단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 똥만 뒹구는 축상,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농가와 관련된 시설들을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어때요? 다 앞에 수식어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은 좋은데 뭐래요? 자기 돈으로 하지 않으면 뭐래요? 그거는 노름이래요. 도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빚은 자꾸 고드름처럼 커져서 안 된다.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융자금, 빚을 내서 한 돈으로 과도한 시설 투자를 한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기계와 영농 얘기예요. 기계와 영농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열하는 거죠. 열거하는 거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뭐, 탈곡기, 건조기, 이런 전등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무엇으로 산 거냐? 다 빚으로 산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를 열심히 해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채를 져서 이걸로 인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농기계를 구입을 하더라 이거죠. 각자 집에서 이런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래요? 이항기. 모내기 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거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집집마다 들여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놀 때는
다른 집이 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를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에요. 즉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는 집들이 있고 그래서 자꾸 사게 되고 이런 거죠.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렵겠어? 사기는 쉽죠. 근데 문제는 그 빚이 자꾸 불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이런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농기계뿐만이 아니라 그 농기계를 쓰려면 면새우가 필요한데 그 각각의 농기계를 돌리려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건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여러 가지 농기계를 쓰려면 이 기름이 모자라겠죠. 그러면 이 기름을 더 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도 농가들이 부채, 빚을 지는 원인이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런 빚, 부채가 쌓이잖아요.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진대요. 얹혀져야 되는데 어때요? 사실로는 수매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대요. 즉 농사를 지으면서 친 빚이 그 농사의 결과물이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 농산물을 판매하고 났을 때 그 빚을 충분히 갚을 만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은 돈을 받으니까 빚이 없어지지 않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출 받으면 대출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대로 된 농사꾼, 바보 멍텅구리 그러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는 농사꾼들이 많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고, 곡식을 수매, 사들이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저가로 쌀을 구매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농민들이 너무 많다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419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419쪽 내용 보시면은 자, 앞에 수식어를 보시면 저도남도 해로운 농약, 비싸고 나쁜 비료 이런 걸 통해서 농약과 비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황만근이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뭐 시어 이런 거 이해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번째 줄에 이런 기관들이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금들을 무슨 자금을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줘 놓고 자금을 갚을 능력 상환을 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파상 지경까지 몰아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세요. 정말 바보인가? 이렇게 넓은 이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씨 입장에서 매우 놀라운 거죠. 그런데 왜 빚을 안 졌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바보라고 아무도 버중 서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만근은 본인이 빚을 지지도 않았고 빚을 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 소설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결말이에요. 자, 결말 부분 보시면 어때요?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냐?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대요.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뭐지? 할 텐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어요. 그래요. 황만근은 죽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 저희가 황만근의 실종 사건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것에 대한 결말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거죠. 아,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 제시하는 형식적인 이런 방식들을 보시면 어때요? 돌아왔다,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뭐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점층적 문장을 통해서 황만근의 죽음을 제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의 머리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가 않다. 이거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운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묘비명으로 시작합니다. 묘비명. 묘비명 이제 양식이에요. 묘비명은 보통 원래 되게 인품이든 어떤 업적이든 간에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근데 민씨가 황만근에게 묘비명을 붙인 거죠. 그렇다면 민씨는 황만근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시작하는 것도 황선생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존칭의 표현을 쓰고 있죠. 이제까지 보시면 무슨 방근이 반쪽짜리로 막 취급을 하는데 굉장히 낯선 호칭이다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묘비명이 여러분들 양식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황만근의 일생에 대해서 정리, 요약해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쭉 볼게요. 자,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는 거죠. 신지는 뭐예요? 신령스럽고 기묘한 게 즉 지혜가 돌아왔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칭찬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의롭게 불이를 내어 알껍질을 까주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래요?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대요. 그리고 누구에게다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그 지혜를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이런 황만근이 정말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훌륭한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해서 늘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뭐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함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항상 공 부분에서는 남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효자였대요. 그래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고요.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아버지고 훈육을 할 때는 마음으로 감동을 시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황만근은 정말 훌륭한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라고 요약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술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으니까 천성이 술을 좋아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때 뭐래요?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는데요. 그래서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 보았었던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땅에 돌려주고 하늘에 바치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419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뭐래요? 완전 예찬이거든요. 막걸리는 밥이고요.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고요. 힘의 근원이고 낙천을 빼었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대해서 긍정적 인물이 좋아하는 소재다 보니까 굉장히 술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재지로 갔지만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아래서부터 여기 세 번째 줄부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까지 14번째 줄 내용까지 보시면 왜 황만근이 죽음에 처하게 됐는지 이런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그리고 경운기를 끌고 갔다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혼자서만 황만근만은 유일하게 투쟁 방침을 우직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투쟁 방침을 우직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황만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이제 가는 동안에 일단 면사무소까지 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엄청 힘들게 군청까지 가는데 군청 가는 길 동안에도 이미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고 심지어 어때요? 날씨도 좋지 않았대요. 무슨 먼지가 있고 날은 흐렸고 추웠고 심지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 군청까지 갔더니 이미 트럭 타고 다 참여하고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머니 가져다준 생선을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다른 차들이 빨리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날까봐 중간중간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고 그래서 멈췄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어두워지면서 주변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길 옆에 논으로 떨어지면서 수레가 부서졌죠. 그래서 결국 선생은 그날 밤 안에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황만근이 죽었구나. 사고를 당하게 됐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은 뭐래요? 경운기에 실렸던 땅의 젖. 이런 게 뭐냐면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자, 그래서 이게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대요.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건 이거죠. 막걸리, 술기운을 빌려 황만근이 배고픔, 추위를 달래보려고 했으나 결국 얼어 죽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랑 내용이 좀 관련되는데요. 이 뒷부분 보시면 난세,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뜨거운 이런 더위에서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황만근은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묘비명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민심이 많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달리 황만근의 긍정적인 품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황만근이 사회에 있어서 참 필요한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외부인인 황만근을 이제 산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 민씨만이 인정을 해주더라.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어땠냐고요? 이랬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대요. 남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것은 황만근이 죽음에 처했을 때도 마을 사람에게서는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바보가 죽었군. 바보 취급을 여전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민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래요? 하늘이 낸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황만근의 긍정적인 훌륭한 부분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묘비명으로 끝난 소설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를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소설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